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는 언제나 그 냄새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솟구치는 사골 육수 냄새, 수십 년의 세월이 벽돌 틈새마다 배어든 그 냄새는 우평시장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것이었죠. 냄새가 올라와야 아침이 시작되고 냄새가 잦아들어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한겨울이면 골목 어귀까지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라 가로등 불빛을 흐릿하게 물들였고 그 풍경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이 몇 시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혜리는 행주로 뚝배기 겉면을 닦으며 줄지어 선 그릇들을 훑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16개의 뚝배기가 차례로 뒤집혀 선반 위에 올려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분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혜린의 시선은 가게 입구 쪽을 향해 있었는데 그 눈빛은 그릇을 닦는 손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고 차가운 것이 고여있는 눈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성실한 가게 직원의 눈이려니 했겠지만 오래 마주치다 보면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조윤석 할아버지가 큰 솥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올리는 사람이었죠. 손마디가 굵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솥 앞에 서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고다지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혜린이 아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장 과묵하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요. 혜린이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15년이 넘는 시간이 그 침묵을 충분히 채워두었으니까요. 말이 없어도 서로가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텼는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결 조용해질 때 골목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굽이 높고 보폭이 짧은 소리였는데 혜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데려온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걸음걸이가 누구 것인지는 어쩐지 처음부터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기로 한 어떤 순간이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정금자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카멜색 롱코트 깃을 세우고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낡은 타일,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군데군데 긁힌 흔적이 있는 테이블들을 훑는 시선이 한 바퀴를 돌더니 마지막으로 혜린에게 닿았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무언가를 깜매기듯이 훑는 눈이었죠. 그 시선 안에는 경멸과 경계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눈이었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확인만 받으러 온 눈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내가 말하던 미래냐? 첫 마디부터 가게 전체를 지우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정금자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린이 물수건을 가져다 내밀자 정금자는 그것을 받지 않고 직접 챙겨온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한 번 닦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이 공간 전체를 평가하는 말이 담겨 있었죠. 더럽다는 말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손수건 하나로 충분히 전달되는 모욕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정금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씹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짧았지만 해리는 그 안에서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의 방식으로 감정이 얼굴 표면까지 올라오기 전에 조용히 눌렀습니다. 맛은 있네. 딱 장사꾼 맛. 칭찬인지 모욕인지 경계에 걸쳐 있는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명확히 모욕 쪽이었습니다. 정금자는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쳤습니다. 봉투가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다. 우리 집에서 빠져.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 정리하는 법, 저는 모릅니다. 정금자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을 겁니다. 울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봉투를 슬그머니 손에 쥐거나 그 셋 중 하나였을 텐데 해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내 집 망했다며. 빚더미에서 겨우 살아남은 집안딸이 무슨 자존심이야.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해린의 집안 이야기, 아버지의 부도, 해외 도피, 그 뒤에 이어진 침묵들을 정금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겠죠.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 한 문장만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조윤석 할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금자가 노인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주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정금자는 아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런 자리에서 저 여자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이었죠. 넌 아직 애야. 단 4글자였지만 도연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정금자가 혜린을 향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말로 안 되면 다른 방법 쓰지. 위협이었습니다. 애둘러 포장하지 않은 명백한 위협이었죠. 구두 소리가 다시 골목으로 멀어졌습니다. 가게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화구 앞에 섰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조금 더 올리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죠. 혜린은 홀 바닥을 밀대로 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주방 안쪽에서 내일 아침 육수에 넣을 사고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까부터 자리를 뜨지 못하고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간 이후로 말수가 없었죠. 혜린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혜린은 그런 도연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준비되기 전에 억지로 꺼내는 말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밀대가 구석까지 닿았을 때였습니다. 골목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죠.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반 승용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기량이 크고 차체가 무거운 차, 그런 차가 이 골목에 들어올 이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밀대를 내려놓고 입구 쪽 유리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골목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친 머리카락, 목 뒤까지 올라온 문신,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를 낀 손이 점퍼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넷이 더 따라붙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어깨를 벌리고 발을 넓게 디디는 좁은 공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데 익숙한 걸음이었죠. 박종칠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정중히 부탁하셨다. 정중하다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직원 넷이 뒤따라 들어와 출입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가게 안을 막는 배치였죠. 해리는 그 동선을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입구 하나, 주방 쪽 쪽문 하나, 창문은 2개. 창문은 열리지 않는 고정형. 도연은 카운터 옆에 있고 할아버지는 주방 안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초 안에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접어. 박종칠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투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천천히 조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0 가까운 노인이 5명의 조직원 앞에 서서 내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박종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노인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혔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죠. 혜린이 달려갔습니다. 뒤로 가세요. 할아버지를 잡아 일으키며 등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골목 유리창을 보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가 꺼진 눈이었습니다. 감정이 꺼진 게 아니라 감정 이전의 무언가가 켜진 눈이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남아있는 뚝배기를 발로 차려고 다리를 들었습니다. 혜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남자의 발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저항하면 더 꺾이는 각도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틈도 없이 혜린의 무릎이 등을 눌렀고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2초였습니다. 두 번째가 달려들었습니다. 혜린은 몸을 틀어 조리대 모서리를 발판 삼아 높이를 올렸습니다. 허공에서 몸이 돌며 팔꿈치가 남자의 복부 정중앙을 찍었습니다. 남자가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허리를 꺾었고 그 자세 그대로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세 번째가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혜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 그림자의 각도. 팔이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혜린은 턱을 당기고 팔꿈치를 뒤로 꽂았습니다. 명치였습니다. 남자가 숨을 잃고 무릎을 꿇는 사이 혜린은 허리를 낮춰 어깨로 허벅지를 받치고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남은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숨을 멈췄고 할아버지는 카운터 모서리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혜린이 천천히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칼을 든 손과의 거리를 줄이면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칼 내려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죠.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린의 눈이 그 떨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그 호흡, 그 눈빛. 박종칠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새로 주름이 생겼습니다.
백호 3조.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종칠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여유도, 느긋함도, 이미 끝났다는 확신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종칠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검은 SUV의 엔진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뚝배기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각 하나하나를 손으로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가지러 갔고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해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이 있기는 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 앞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하듯 도연은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모아 쓰레받기에 담고 일어나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육수가 잘 우러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도연이 입을 연 것은 해린이 육수불을 줄이고 난 뒤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솥뚜껑을 덮는 소리가 나고 해린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오는 순간이었죠. 도연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들을 어떤 언어로 정리해야 할지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707이었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조직, 항공기 납치,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안다고 해도 실제를 아는 사람은 더 적은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고 주방 쪽에서 육수가 낮게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정리를 하는 척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배려였죠. 할아버지가 707 출신이셨어. 해린이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해린이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부터 시작하지 않는 방식이었죠. 도연이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해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식은 국물이 담긴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해린의 나이 6살이었죠. 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 아이를 안은 사람, 이어폰을 끼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해린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아이였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눈에서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가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울면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달래주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 해리는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노인이 카트를 밀다가 멈췄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해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혼자냐?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방식의 말이었죠. 해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이 스스로도 모르는 그 방향을 가늠하는 눈이었죠. 그날 이후 혜린은 조윤석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공식적인 입양 절차는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먼 친척의 아이를 맡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윤석은 혜린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혜린에게 조윤석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새벽마다 인천공항 외곽도로를 따라 함께 달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나이에 달렸습니다. 혜린이 지쳐 속도를 늦추면 앞에서 기다려주었고 혜린이 속도를 올리면 옆에서 나란히 따라붙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달리는 내내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발의 각도, 호흡의 리듬, 주변을 보는 방법, 소리를 듣는 방법. 가르친다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혜린의 몸은 그것들을 하나씩 흡수했습니다. 18살의 혜린은 707 지원서를 냈습니다. 조윤석은 말렸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짧게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가진 게 다 무기가 된다. 그게 편할 때도 있고 그게 무거울 때도 있어. 혜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윤석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봤자 가는 아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보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고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윤석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혜린은 부대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훈련소 첫날 교관이 훈련생들을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중 절반은 4주 안에 스스로 나간다고. 혜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는 걸 혜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동기 둘이 저체온증으로 후송됐을 때도 사격평가에서 표적지를 잘못 지급받아 점수가 깎였을 때도 야간 침투 훈련 중 다리를 접질려 사흘을 절뚝이면서 뛰었을 때도 혜린은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곳 바깥이 더 막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쯤 뒤에서 지켜봐 줬으면 하는 것들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녁 후 혜린은 우평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윤석은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은 국자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왔냐? 왔어요. 밥 먹었냐? 아니요. 노인이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혜린은 그 옆에 섰습니다. 그것이 귀한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혜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혜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테이블 위에 뚝배기 국물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네. 혜린은 잠깐 도연을 봤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혜린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단단하게 조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말이 끝나고 혜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은 뚝배기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이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박종칠이 차에 오른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조직원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종칠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일이 완전히 잘 풀렸을 때,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으로 흘렀을 때. 오늘은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우평 국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박종칠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칼을 든 조직원을 향해 걸어오던 윤혜린의 눈. 두려움이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미 오래전에 처리해버린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박종칠은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겁이 없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로 공포를 통제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윤혜린은 후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이. 백호삼조.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거의 반사적이었습니다. 5년 전 인천 북항 무기 밀수 창고 급습 작전 때였습니다. 박종칠은 그 작전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직접 개입한 건 아니었지만 뒷정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현장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조직원 12명이 3분 이내에 무력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12명을 3분 안에 제압하는 건 보통 기술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장을 정리하러 갔던 자기 부하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조 형님, 그 팀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람 눈이 맞나 싶었어요. 박종칠은 그 말을 웃어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윤혜린의 눈을 보고 나서야 그 부하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차가 조직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박종칠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상부에 보고할 게 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박종칠이 말한 건 3가지였습니다. 윤혜린이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백호삼조라는 단어가 맞다면 707 직속 대테러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전화를 끊고 나서 박종칠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20년을 넘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많이 봤고 무서운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낸 사람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조직의 논리와 국가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고서 하나가 정금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정금자는 자택 서재에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고 정금자는 무심하게 받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줄은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무기 밀수 창고 급습 사건. 그 줄에서 정금자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에 사용된 계좌 목록. 그중 하나가 정금자 남편 회사 명의였습니다. 정영기업 명의의 차명 계좌. 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정금자가 그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조용히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파일 안에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한 팀이 백호삼조였습니다. 윤혜린이 그 팀에 있었습니다. 정금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2번을 읽어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대였다고?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정금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2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자신이 조폭을 보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제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정금자 남편의 계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만나는 내내 정금자 앞에서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그 질문이 정금자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쓰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 앞에서라면 더욱이 그랬죠. 그런데 윤혜리는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금자는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직 쪽에서 추가 자료가 들어왔어요. 윤혜린의 신상 파일이었습니다. 박종칠이 직접 챙긴 것이었죠. 파일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외손녀, 외조부는 정혜그룹 창업주 정수만, 어머니는 그룹 장녀였고 아버지는 중견건설사 대표였습니다. 혜린이 3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후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로 혜린이 6살 때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출국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금자는 파일의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6살. 공항에 혼자 남겨진 6살짜리 아이. 정금자는 자신의 아들 도연이 6살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나이에 도연은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서 매번 깨워야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 달려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가 공항에 혼자 서 있었다는 것을,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다는 것을. 정금자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거지. 그 말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하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정금자는 그 울림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외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조직 쪽에서 윤혜린의 신상을 더 깊이 파고든 것은 박종칠의 지시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했고, 그러려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박종칠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아는 만큼 피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일이 완성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윤혜린의 가족관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외조부 정수만, 정혜그룹 창업주, 한때 재계 순위 15안에 들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정수만의 장녀가 윤혜린의 어머니였고 윤혜린의 아버지 윤상민은 중견건설사 윤창건설의 대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집안 모두 단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후의 기록들이 보여줬습니다. 윤혜린의 어머니 정유경은 혜린이 3살이 되던 해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 야간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죠. 윤상민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판단이 흐려졌으며 무리한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수주했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조부 정수만은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딸이 죽고 나서는 더욱더 거리를 뒀습니다. 손녀인 혜린을 데려오겠다고 했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윤상민이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혜린뿐이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창건설은 혜린이 5살이 되던 해부도를 맞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고 자산은 압류됐으며 윤상민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6살이 되던 해 겨울 윤상민은 혜린을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혜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윤상민의 출국 기록은 있었지만 귀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도 파일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박종칠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 파일에서 눈을 뗐습니다. 오래 이 바닥에서 산 사람이었고 별별 일을 다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 아이를 공항에 버려두고 혼자 출국한 아버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조직 논리로도 생존 본능으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조윤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명 조윤석, 전직 707 특임대 부사관 출신, 복무기간 22년, 전역 이후 인천공항에서 청소부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우평시장에 국밥집을 열었고 현재까지 운영 중. 특이사항으로는 전역 후 공식적인 가족관계가 없다는 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고란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혜린과의 관계는 법적 입양이 아닌 비공식 보호관계로 확인됨. 박종칠은 그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비공식 보호관계.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주운 노인과 그 노인의 손에서 자란 아이. 그 관계는 혈연이나 법률보다 더 단단한 종류의 것으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장은 윤혜린의 복무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 기밀로 처리돼 있었고 열람 가능한 부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입대연도, 전역연도, 소속 부대 코드, 그리고 표창 기록 2건과 부상 기록 1건. 부상 기록의 내용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박종칠이 아는 선에서 707 관련 기록이 이 정도라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내온 정보원이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죠. 마지막 장에는 전역 이후 행적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역 후 우평시장으로 복귀, 조윤석의 국밥집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 도영과의 관계는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외조부 정혜그룹과의 접촉 기록 없음. 아버지 윤상민과의 연락 기록 없음. 연락 기록 없음. 그 4글자가 박종칠의 눈에 걸렸습니다. 재벌가 외조부가 살아있고 그 그룹이 아직 건재한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박종칠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었고 상처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쪽 세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파일 전체가 정금자에게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정금자는 서재에서 혼자 그것을 읽었습니다. 비서도 내보내고 전화도 꺼두었습니다.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빠르게 훑은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부도, 공항, 6살, 손을 놓은 아버지, 청소부 노인, 특수부대, 국밥집. 정금자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서재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금자는 그 빛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치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장사꾼 맛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파일 앞에서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정금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거지. 이번에는 그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다른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패를 쥐고도 왜 내놓지 않았을까? 정금자는 그 질문의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간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퇴근 후 곧장 온 것이었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그것 말고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 늘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어머니가 듣기 싫어할 말은 최대한 돌려서 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고 도연은 거실을 지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금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도연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덮었습니다. 그 동작이 조금 빨랐습니다. 평소에 정금자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오늘의 대화가 어떤 성격인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보낸 거 맞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정금자는 아들의 눈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폭이라고 단정 짓는 건 어머니, 도연이 막았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정금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이런 식으로 말을 자른 것은 살면서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금자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린 씨 가게에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쳤고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라앉아 있었고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닫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널 지키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그 방어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도연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이 일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 지키려고 그 여자한테 폭력을 쓴 겁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나 있어? 재벌가 핏줄이 왜 국밥집에 있는지, 왜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지, 그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금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혜린 씨는 어머니한테 돈 봉투 받았을 때도
남자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저한테 어머니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 말이 정금자의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금자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넌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저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어머니가 아시는 것보다는요. 정금자가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하러 온 것이었죠. 정금자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어른으로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혜린 씨를 택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의 말투였죠.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금자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단단하게 유지해온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정금자가 말을 잃는 것을 도연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안 잃으시려면 혜린 씨도 잃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서재를 나가는 발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의 서류가 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짚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금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침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말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혜린 씨는 저한테 어머니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유독 자꾸 돌아왔습니다. 정금자는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5천만 원 봉투를 받고 조폭이 들이닥치고 그러고도 상대방 아들 앞에서 그 어머니 욕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을성 때문인지 계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를 정금자는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정금자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먼저 결론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에 대해서는 결론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였습니다.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금자는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금자가 우평국밥을 찾아온 것은 평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저녁 손님이 들어오기 전 가게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걸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우평국밥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글씨체가 투박했고 내용관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과 초라한 것은 다르다는 걸 정금자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얇은 캐시미어 카디건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죠. 핸드백도 작은 것을 들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옅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침에 거울 앞에 오래 앉지 못한 것인지는 정금자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무장처럼 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혜린이 홀 쪽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정금자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놀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정금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한 번에 읽는 눈이었습니다. 조윤석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다가 정금자를 보고는 조용히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었죠.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사람을 읽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정금자가 저번에 앉았던 자리와 다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테이블 위가 아닌 옆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혜린은 그것을 봤습니다. 혜린이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국밥 드릴까요?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금자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컵이었는데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야 말이 나올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혜린은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을 닦는 척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금자가 말할 준비가 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게 만들지 않았죠. 그 방식이 정금자를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몰아붙이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는 버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계좌 내가 알고 있었지. 정금자가 먼저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혜린이 행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정금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고 명확한 대답이 정금자의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무기로 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지? 정금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밤중에 천장을 보며 떠올렸던 그 질문이었죠. 혜리는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어떤 언어로 꺼낼지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줄기를 잡기 위해서는 작은 건 놔둬야 했습니다. 말이 끝난 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것. 정금자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남편 회사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그 계좌가 누군가의 작전에서 작은 것으로 분류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정금자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정금자가 물었습니다. 오래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리는 잠깐 정금자를 봤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모르고 끌려 들어간 쪽에 가깝습니다. 정금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조금 내려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욕했다.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정금자가 말했습니다. 고백처럼 나왔습니다.
사과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문장 안에 사과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를 해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해리는 정금자 맞은편 의자를 당겨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전 모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잘라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었고, 그러니 당신도 그 죄책감을 너무 오래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금자가 혜린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아들을 빼앗으러 온 여자를 봤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수습하러 온 여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여자 자체를 봤습니다. 국밥집 앞치마 자국이 남아있는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여자를, 자신의 아들이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를 정금자는 이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겠냐? 정금자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혜린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뚝배기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뚝배기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금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술 떴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맛을 평가하는 눈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것을 먹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편해 보였습니다. 해리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것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남은 건 따뜻한 국밥과 그것을 먹는 시간뿐이었어요. 우편 국밥이 달라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알아챘습니다. 혜린의 얼굴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풀렸다는 것을. 예전에도 불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국밥을 내려놓으면서 한마디씩 더 붙이는 일이 생겼고, 단골 할머니가 느리게 일어나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면 분위기가 됩니다. 우편 국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곳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찼습니다. 저녁에도 빈자리가 없는 날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는 몰랐습니다. 맛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시피가 바뀐 것도 아니었죠. 다만 이 가게에 오면 이상하게 오래 앉아있고 싶어진다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조윤석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국자를 저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리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든든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의자를 테이블에서 내리고 있던 참이었죠. 들어선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이 잘 맞았고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뒤에 수행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2명 따라붙었습니다. 그 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리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자가 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찾았다.
해리는 의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재회에 어울리는 감격도 오랫동안 쌓인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혜그룹 부회장 정세준이었습니다. 외조부 정수만의 아들, 그러니까 혜린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만은 이미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룹은 정세준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혜린을 찾기 시작한 것은 정수만이 임종 전에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혜린이를 찾아라. 그 아이한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정세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린은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주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려다 혜린이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를 찾았다. 유언이나 다름없었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촌, 혜린이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세준이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가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정세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한 것 같기도 했고 그래도 막상 들으니 당혹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행원 중 하나가 서류 봉투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혜린아, 외할아버지가 내 어머니 몫의 지분을 따로 남겨뒀다. 법적으로 내 것이야. 찾아가는 게 맞아. 그 지분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고 계시죠? 혜린의 말에 정세준이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정혜그룹의 초기 자산 일부가 깨끗하지 않은 돈과 섞여 있다는 것은 가문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혜린은 그것을 작전 중에 알았고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무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세준은 오래 혜린을 봤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하냐?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전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정세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벗겨진 벽 타일, 새벽부터 끓여온 육수 냄새. 그것이 한 사람의 전부라는 말을 이해하기에 정세준은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눈을 보면서 그것이 변명이나 도피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세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봉투는 짚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는 한번 와줘.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세준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행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윤석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혜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넌 전사였고 지금은 내 손녀다.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혜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전사였다는 말이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손녀라는 말이 지금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노인 하나뿐이라는 것을 혜린은 알았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채로 잠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혜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아도 무너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 혜린은 알았습니다. 기꺼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정금자가 다녀갔어요.
혼자였습니다. 들어오면서 할아버지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받아줬습니다. 정금자는 혜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흰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가계대출 정리했다. 혜린이 서류를 받습니다. 우평국밥 명의의 담보대출 상환 확인서였습니다. 혜린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요? 살면서 진 빚은 돈으로 갚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 정금자의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정리하려 했던 자신이 이번에는 돈으로 사람에게 빚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정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식은 같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혜리는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를 꺼내 국밥을 담았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나와 정금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정금자가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이 정금자를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눈빛 안에서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싸웠던 것, 모욕했던 것, 위협했던 것,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던 것들이 이 뚝배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정금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먹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우평국밥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뚝배기가 테이블마다 올라갔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혼자 먹었습니다. 혜리는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국밥을 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채웠습니다. 조윤석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올려놓은 육수가 하루 종일 끓은 끝에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평국밥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깜빡이던 네온관이 이 순간만큼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흘러드는 육수 냄새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혜리는 주방 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을 봤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등이었습니다. 솥 앞에 서면 달라지는 그 등을 혜리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혼자 울던 6살의 자신에게 지금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이 가게를, 이 냄새를, 이 할아버지의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괜찮아진다고. 아니, 괜찮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된다고. 혜리는 앞치마 끈을 한번 고쳐 매고 홀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손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요. 혜린이 웃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가고 우평국밥 간판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